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길건우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생을 슬기롭게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에 아래에 나오는 방법대로 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함께할 인생 설계 원픽 전문가님들 세 분 모셨습니다. 김가연, 장은연, 최동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김가연 전문가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가연 전문가입니다. 끝입니까? 네. 더 이상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은영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보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은영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 지급 청구 전문가 최동영입니다. 지급 청구 전문가. 거의 손사 정도 되시는 거죠? 한 1% 부족합니다. 하지만 잘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세 가지 주제 준비했는데 우선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뇌심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혈관보험이잖아요. 네.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자님도 방송 진행하시면서 이 3대 질병에 관하여 많이 좀 들으시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 3대 질병 중에 암내심, 오늘은 뇌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회자님이 혹시 평소에 이 뇌심 관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갖고 계셨어요? 혈관 질환이요? 아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방송 중인데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저 어제 꿈꿨는데 암 걸리는 그런 꿈 꿨습니다. 암 진단 받아가지고 암 치료까지 받았어요. 보장은 잘 준비하시고 받으세요? 보장은 잘 돼 있어요. 네. 그만큼 암에 대한 걱정은 조금 높은데 혈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아직은 그닥 제가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암은 주변에서도 이렇게 진단받고 치료하시는 분들의 소식을 좀 전해 듣기 때문에 좀 덜 생소한데요. 이 뇌심 관련해서는 암보다는 조금 덜 듣게 되는 질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조기 발견 사례들이 조금 있어서 이 주변에 치료하시는 거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말하는 뇌심 질환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청에서 2023년도 발표한 사망 원인 1, 2, 3위를 보시면 암, 뇌, 심장 질환의 질병 순위가 가장 최상단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심장 질환과 뇌 질환은 순서가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지만 암을 제외하고는 사망률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구조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질환에 대한 대비는 꾸준한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진단을 받더라도 충분한 치료 시행을 위해 건강보장 자산인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아가신다면 좋겠지만 갑작스럽게 질병을 진단받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을 대비하여 보험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50대 이후부터는 1위는 딱 암 정해져 있긴 한데 2위, 3위에 그 뇌랑 심장이 많이 올라오기는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망 원인의 2, 3위인 뇌심에 대한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흔히들 뇌심 질병이라고 하시면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을 떠올리시기 마련인데 요거를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보셔서 뇌혈관 질환, 심질환 이렇게 해서 나눠보시면 좀 더 좋고요. 이제 뇌혈관 질환의 종류를 살펴보실 건데 이 뇌혈관 질환의 종류가 좀 이따 자주 나오겠지만 좀 더 되게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님은 혹시 이 뇌혈관 질환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혹시 평소에 생각해 보셨나요? 뇌혈관 질환이 하는 역할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뇌혈관이 하는
역할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네, 뇌혈관이 하는 역할입니다. 네, 뭐 뇌혈관이 제가 알기로는 산소를 열심히 뇌에다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네, 네. 맞아요. 우선 뇌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총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뇌혈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뇌혈관이 건강해야 우리가 말하고 걷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뇌혈관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전조 증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 뭐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네, 뇌혈관 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흡연이나 과음을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소에 운동은 잘 안 하시지만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가 조금 더 발생 위험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뇌혈관의 전조 증상은 평소에 못 느껴본 팔다리의 마비, 그리고 시야 소실, 언어 장애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더라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의심이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면 뭐 수술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수술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뇌혈관 질환을 수술하는 방법 또한 다양한데요. 우선은 뇌동맥류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개두술과 색전술인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코일 색전술로 해서 뇌동맥류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뇌혈관 코일 색전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은 3, 4일 정도고요. 통상적인 수술 시간은 마취 포함해서 회복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처는 사타구니 천자 부위에 약 3mm 정도로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거나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혈관 안쪽으로 미세 기구를 넣어서 동맥류 안쪽을 코일로 채워 동맥류 안에 혈류를 차단하는 수술입니다. 이 방법은 머리를 열지 않아 환자의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어 고령 환자에게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코일 색전술 이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다음 거 보니까 클립 결찰술? 네. 발음도 어렵네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네. 그다음은 개두 수술인 클립 결찰술입니다. 입원 기간은 7일에서 10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수술 시간은 마취 및 회복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부분적 상모가 필요하고요. 상처는 10에서 15cm 정도 두피에 생기면서 3일에서 5일 정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는 중환자실에서 최소 하루 동안은 관찰을 경과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코일 색전술이랑 클립 결찰술이랑 이제 수술 방법은 알겠는데 치료 비용이 네. 얼마나 들어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치료 비용은 코일 색전술 기준으로는 보통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고 환자 본인 부담금은 15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클립 결찰술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고 이것도 환자 본인 부담금은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환자 부담금이 적은 이유는 두 수술 방법 다 산정특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좀 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러면 뭐 본인 부담금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후유증도 없는 게 코일 색전술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본인에 맞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2대 질환이라고 했으니까 심장 질환, 심혈관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우선은 심장과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은 크게 부정맥 심부전을 포함한 심장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협심증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협심증의 가장 큰 통증은 이제 가슴 통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마치 가슴이 좁아지는 느낌, 그리고 조이고 뻐근한 혹은 이제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안정 시에는 통증이 없다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아니면 차가운 날씨에 노출되는 경우 등에 따라서 발생하고요. 지속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안정을 취하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이 물론 팔까지 이어지는 근육통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협심증보다는 통증의 강도가 좀 더 심하고 협심증이 있다가 증상이 악화돼서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장도 전조선상 저희가 알아보긴 했는데 수술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제가 알기로만 해도 뭐 거의 한 4-5가지 되는 거 있는데 이것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심장질환 수술 방법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초기 협심증은 약물 치료로 관리할 수 있지만 심한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은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시술 방법은 바로 스텐트 삽입술인데요. 요거는 협착된 부위에 혈관에 도관을 삽입하고 그다음에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여 협착된 부위에 스텐트를 설치하여 혈관 내경을 확장하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술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회복도 하루 이틀 만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에는 혈전이 다시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약 복용과 주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스텐트 삽입술만으로 완전하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스텐트 삽입술을 그 질환으로 완전하게 치료할 수 없을 때는 관상동맥 질환의 진행이 많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협심증 스텐트 삽입 수술과는 다르게 수술 시간은 대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회복 시간은 5일에서 7일 정도 됩니다. 좁아지거나 막힌 관상동맥을 우회혈관으로 연결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혈관은 떼어내더라도 신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혈관을 사용하면서 흉골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측 내흉동맥, 그리고 다리 피부 및 지방층에 있는 하지 복제정맥, 그리고 하복부 동맥 등을 사용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는 수술하시고 난 다음 2일에서 4일 후에 부정맥이 나오는 환자분이 한 20% 정도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네요.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그 심장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통계상으로도 그럴까요? 아, 네. 남자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는 남자분들의 발생 위험도가 좀 더 높다고 인식하고 계시지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폐경기를 지난 여성에게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최근 연구와 임상 결과에 따르면 폐경 이후 여성의 심장질환 발병 위험은 남성 못지않게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경우에서는 남성 질환들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폐경 이전까지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혈관 코팅제처럼 끈적거리는 혈액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경이 진행됨으로써 이 혈관 질환의 혈관 코팅 역할을 해주는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서 이로 인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심혈관 질환과 연결된 여러 위험 요소가 발생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보험으로 조금 준비를 하자라는 네. 말씀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좋습니까? 네, 우선은 보험으로 준비하는 데에는 수술비와 진단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이 해라. 네. 우선은 제가 40세 남자 기준으로 건강체와 그다음에 경증 유병자 이렇게 해서 20년 납입 100세 비갱신 보험으로 가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도표된 자료에서 봤을 때도 아실 수 있지만 이제 진단비 3천만 원과 수술비 1천만 원을 준비했던 가정을 해보았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별로 가격도 보험료 차이도 아실 수 있습니다. 제법 차이가 나네요. 뇌혈관 질환 진단에서는 건강체 기준 제일 저렴한 회사는
24,000원부터 그리고 31,000원까지, 그리고 경증 유병자 보험에서는 33,000원부터 42,000원까지 차이가 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는 건강체 기준 11,000원부터 21,000원까지, 경증 유병자 보험에서는 2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진단비는 높은 반면에 수술비는 저렴한 회사, 또 역으로 수술비는 저렴하지만 진단비가 높은 회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학계 보험료를 보시고 비교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에서 수술 방법을 조금 알아봤는데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치료 비용이 뭐 1,000만 원 정도긴 하지만 본인 부담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진단비랑 수술비를 합쳐보니까 거의 한 4천씩 준비를 하는 건데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우선은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수술 방법에 따른 비용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건 산정특례 적용해서 되어 있는 단순한 행위료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따른 이제 검사비, 입원비, 약물비도 포함하고 이 혈관 질환은 나중에 후유장애나 장기 요양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지출에 대비하여 좀 탄탄하게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단비랑 수술비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대 질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나만 딱 더 찝어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러한 질병이 나에게 왔을 때 위험에 대한 보장 준비 또한 하셔야 되고요. 앞서 혈관 질환의 종류를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고 수술에 대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완벽하게 보장을 준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현 시점에 맞춰서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할 수 있고 또 수술 방법에 따라 매회 보장받는 수술비 그리고 지금까지는 질병에 대한 것만 보장을 해왔는데 상해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왔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게 산정특례 진단비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특약을 비교해서 이제 당장에 10년 아니면 5년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나에게 올 수 있는 위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상황에 맞게 준비를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전문가의 조언일 뿐, 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다 확인해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남았는데 화면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로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주변에도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간병보험은 염두에 두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많습니다. 아직은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한데 지금부터 간병보험을 미리 준비해둬야 되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간병은 단순히 고령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40, 50대에도 중증 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같은 중증 질환이나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도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단순히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간병보험이 필요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많이들 인지하고 있는 평균 수명입니다. 길어진 평균 수명인데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 수명도 함께 길어지면 다행인데 평균 수명 대비 건강 수명은 줄어들고 있다 보니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노화로 인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인 가족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늦은 결혼 시기와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병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가족이 없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병 비용 부담입니다. 하루에 10만 원대 이상 드는 간병비를 가족이 모두 감당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96% 이상이 병원비를 제외한 간병비 부담 수준을 묻는 질문에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 70% 이상이 간병 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불과했습니다. 간병보험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예기치 않은 간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야, 확률로 보니까 경제적 준비가 충분히 간병에 대해서 되고 있다. 응답한 비율이 27%밖에 안 되네요. 네. 네, 관심도에 비해서는 의외로 굉장히 낮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마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병비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간병인 쓰는데 하루에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죠?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나 사용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도 발생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우선 경증, 중증, 격리실 환자 등 돌봄의 정도에 따라서 손이 많이 가는 기준으로 비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24년도 서울간병인협회에서 제시한 간병인 비용 예시를 살펴보면 1일 기준 거동이 가능해서 식사 보조나 잔심부름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12만 원,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하고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14만 원, 중증 질환이나 격리실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12만 원 정도로만 계산을 한다고 해도 한 달이면 370만 원 정도, 1년이면 4,4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면 갈수록 간병 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병인의 도움을 오랫동안 받게 된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병원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는다 해도 간병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다 보니 병에 걸린 환자도 걱정이지만 현실적으로 간병비에 대한 지출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실손해서 이제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부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병원 가면 그거부터 있어요.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네, 맞습니다. 그럼 요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5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병원 소속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간호간병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령 환자, 수술 환자,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 가족들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전국 병원 기준 60% 정도밖에 도입되어 있지 않다 보니 모든 병원에서 제공받을 수 없다는 점과 병상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간병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더라도 어찌됐건 전국 병원 기준으로 현재 기준 60% 정도밖에 안 되고 네. 해당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뭐 중증 질환이거나 이럴 때는 더 길게 쓰면 본인 부담금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가족력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 아니면 아까 제가 간밤에 암 꿈꾼 것처럼 이렇게 조금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간병인을 써야 될지 이런 데이터들도 있습니까? 네. 질병에 따라서. 네. 우선 네.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 난치 질환 등은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간병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금액을 더 많이 부담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치매라는 질환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통계 자료에서도 가장 두려운 질환으로 치매가 1위입니다. 제일 높네요. 60세 이후에는. 네, 또한 상담을 진행했던 고객님들께 질문을 드려도 치매라고 답하실 정도인데요. 수술이나 의료 신기술에 의한 치료 방법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돈이 있으면 웬만한 질병은 나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치매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한번 발병을 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점점 악화되는 질병이다 보니 치료 기간도 길게는 발병 후 12년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걱정이 되는 큰 질병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투병을 해야 되니까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네.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연간 치료비가 여기 보니까 거의 한 2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기는 하는데. 네, 보통 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70만 원 정도가 비용이 추가가 되고요. 네, 연간 4,400만 원 정도로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 보니까 잘 나와 있네요. 그만큼 이제 연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간병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종류가 크게 네네.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지원 일당, 사용 일당. 요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요것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간병인 보험 어떤 상품인지 어떤 보장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실손형 보장인 간병인 지원보험과 정액형 보장인 간병인 사용보험입니다. 실손형은 간병인을 이용한 금액만큼 이용 금액을 전부 보장해주는 상품이고요. 정액형은 가입 시 정해놓은 보장 금액만큼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두 가지 보험의 장단점과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첫 번째 실손형인 간병인 지원보험. 간병인 지원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상품입니다. 내가 직접 간병인을 구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간병인을 이용한 금액만큼 회사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라 계획된 입원이 아니라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과 간병인 사용 일당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높고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액형인 간병인 사용보험입니다. 간병인을 내가 직접 구할 수 있어 환자에게 맞는 간병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는 점, 간병인 지원 일당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며 비갱신형으로 선택 시 보험료 인상이 없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가입 당시 설정된 보장 금액이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 반영이 되지 않아 간병인 이용 금액이 오른다면 개인이 차익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두고 보장 금액을 점차 증가시켜 더 많은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체증형 상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형이랑 체증형 선택에 맞게 뭐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각각이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선택하기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에는 이런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라는 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간병인 지원보험과 간병인 사용보험 두 가지가 중복 가입이 되지 않고 상품마다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 간병보험을 선택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환경과 성향을 확인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료가 변경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개인 지출 없이 보험으로 모두 보장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간병인 사용보험으로 확인을 했을 때 보장 한도가 적게 들어가는 분들께는 간병인 이용한 만큼의 금액을 전부 보장받는 간병인 지원보험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받기 원하는 분들이나 보험료도 저렴하고 가족 간병도 가능한 보장을 원하는 분들은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권해드립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 반영도 걱정이 되신다 하는 분들께는 최증형 상품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앞에서 가족 간병도 가능한 간병인 사용일당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족 간병 이용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이것도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많은 분들이 가족 중에 전문 간병인이 있어야지만이 가족 간병하더라도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냐 질문을 하시는데요. 가족 중에 전문 간병인이 없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상품인데요. 전문 간병인이 아닌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할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핸드폰으로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간병인 매칭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을 통해 가족을 간병인처럼 등록하고 앱으로 매일 간병일지를 작성하면 이용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모든 보험사의 상품이 동일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 시 가족 간병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뭐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게 또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간병인 보험을 선택할 때 내시는 보험료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보장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보장 형태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정액형 상품인지 실손형인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감액이나 면책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병원에서 어떤 질환이든 보장이 다 가능한지 기간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지 가입과 동시에 바로 사용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병원에 다니고 계시거나 드시는 약이 있는데 가입이 가능할까 하시는 분들도 보험사마다 가입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걱정하시지 말고 바로 확인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의 진단을 받을 경우 나라에서 산전특례 제도를 인정받아 병원비의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도 간병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하는 서비스 제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상자나 보장의 폭이 적습니다. 또한 간병보험은 실손보험에서도 산전특례 제도에서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5월부터는 간병인 상품의 보장 한도가 축소된다고 합니다. 보장받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간병보험이 필요한 예상치 못한 상황은 연령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올 경우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보험은 꼭 필요한 대비책입니다.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감액기간, 면책기가 있는지 확인해라. 그다음에 보험사마다 가입 기준 다를 수 있으니까 병력이 있더라도 확인해 봐라라는 내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라는 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가 남았는데요. 어떤 주제일지 궁금하네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게 이제 종신보험인데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자녀가 혹시 지금 뱃속에 있습니다. 몇 주나 됐어요? 지금 아직 성별이 안 나온 15주. 15주. 그래서 혹시 종신보험을 준비하신? 그것도 맞습니다. 네, 뭐 종신보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꼭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방금 전에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녀가 있냐, 결혼했냐,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하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예. 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많은 분들이 내가 죽어야 나오는 보험,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죽어서 받는 돈 뭐하러 보험료 내면서 가입하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도 이제 생각이 되었는데 꼭 고민해야 할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신보험의 진짜 가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뭐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재밌는 이야기를 그 목소리 톤도 해볼까요? 그럼 재밌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톤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평상시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네. 재밌는 얘기 먼저 한번.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다들 아시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 마크 저크버그, 석유왕 록펠러, 워렌 버핏이 모두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망보험금을 이용해 대대손손 자산을 증식해 왔습니다. 왜일까요? 암보험은 암에 걸려야만 뇌출혈, 보험은 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는 진리입니다. 종신보험은 가입만 하면 반드시 지급되는 보험이기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산 증식 도구로 적극 활용해 온 것입니다. 내 남겨진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포인트가 도대체 재밌는지 예.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는 있어요. 유대인들이 과거에 뭐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뭐 부를 많이 물려줬다. 뭐 이런 얘기는 알겠는데 사실 우리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인이니까. 네. 한국인한테는 아직은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조금 가치관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조변을 들어보니까 세금 때문에 종신보험 준비한다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세금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시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어요. 왜 상속세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기사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10억 이상 서울 아파트 비중은 17년도에 19%뿐이었습니다. 아파트 10채 중에 2채가 10억 이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21년 시점으로 50%가 넘었습니다. 그 말은 즉 2채 중에 1채는 10억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이 넘어선 거죠. 즉 누구나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상속세가 부족해 부모님이 물려준 집을 시세보다 훨씬 낮게 금액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재산도 증식이 되었기에 더 이상 상속세 준비하는 게 남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야,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22년 기준으로 하니까 100만 명이 넘네요. 예, 가장 왼쪽에 2005년을 보시면 약 3만 4천 명 수준이었지만 가장 오른쪽에 2022년에는 무려 113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불과 17년 사이에 30배가 넘는 증가세를 기록한 셈이죠. 이런 추세는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의 전반적인 상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민해야 할 사람들도 그만큼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상속세 과세 인원 및 총 결정세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과세 인원뿐만 아니라 총 결정세액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결정세액이 19조 원을 넘으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표는 부동산만 상속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한다면 총 부담 세금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20억짜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약 5억 원이 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아파트는 아직 5억 정도니까 상속세 걱정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10억 정도니까 1억 원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쉽게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부동산 가치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5억짜리여도 몇 년 뒤에 10억이 될 수 있고 10억짜리가 2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속세는 더 이상 일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대부분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세 항목이 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미리 상속세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까 분명히 보상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거의 뭐 세금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편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21년도 기준으로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두 채 중 한 채다. 그렇다라고 하면 상속세를 내야 될 게 1억에서 5억 사이가 두 채 중에 한 채는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뉴스나 주변에 보면은 세금 때문에 아파트 급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세금 때문에 뭐 경공매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속세 미납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사망 후 6개월 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로 등록이 되고 국세청이 아파트를 압류합니다. 그리고 압류된 아파트는 공매로 넘어갑니다. 이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매를 진행해 보통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게 채택되어 상속받을 때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끝이에요? 예. 아니 다른 내용들이 더 남아 있어갖고 더 해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네. 끝내가셔가지고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네. 이제 부모님의 재산이 있는 상태라고 쳐요. 그러면 상속세를 위해서 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상속세를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상속세 관련 자료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먼저 붉은색 밑줄을 보면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상속이 개시될 경우 원래는 내지 않아도 될 추가 세금까지 내야 할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직접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속세 납부가 어려워 공매를 당하는 일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죠.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붉은색 네모 박스 부분이 바로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속세 준비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을 죽음을 전제로 미리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상속세 계획은 부모님, 즉 피상속인이 먼저 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두어라. 그리고 상속세 계획은 단실 내에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므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을 통해 사망 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해 두는 것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국세청이 직접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험으로 준비하면 효과적이다 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네. 언제 어떻게 얼마냐 준비를 해야 되냐면 언제는 지금, 어떻게는 세금 발생 없이, 얼마냐는
내가 납입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지금이냐면 20세와 60세 중 암에 걸리거나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쪽은 당연히 60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60세가 훨씬 비쌉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때도 젊고 건강할수록 훨씬 효율적이고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금을 통해 상속세를 해결하는 방식은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네, 뭐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특히 부동산 자산처럼 당장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을 가진 분들에게는 유일한 해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얼마나의 기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리 없이 납입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상속 플랜의 첫 걸음입니다. 네, 그 예시를 들어서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시는 이제 자료를 보시면 사망보험금 1억 준비를 할 때 연령별 보험료 예시 자료입니다. 종신보험도 보장성 보험처럼 나이가 들수록 사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20세 때보다 60세 때 보험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지금 가장 젊고 보다 건강하실 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상속세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계약자, 보험료를 내는 사람,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자녀로 하시고 피보험자, 보장을 받는 사람은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 시 준비한 보험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보험료 납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 가이드라인에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효과가 크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꾸준히 납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거나 피상속인이 계속 납입하는 경우들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표는 40세 남성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억 예시입니다. 월 보험료는 약 11만 원이네요. 이분이 60세까지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총 납입 금액은 약 2,600만 원이 됩니다. 이후 자녀가 보험을 이어받아 추가로 10년간 약 1,400만 원을 더 납입을 하면 총 약 4천만 원 납입으로 언젠가는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필히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부모님께서 본인 은퇴 시점까지 일부를 납입하시고 자녀가 부모님의 종신보험을 이어받는 형태로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MC님은 만약 이런 경우에 자녀의 입장이라면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시겠습니까? 말 잘 들으면 내주고요. 예. 말 잘 안 들었으면 본인이 내라 뭐 이렇게 네.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네. 다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대출까지 받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완납할 겁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협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보험이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진정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야, 나 죽어서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예. 네.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첫째, 향후 내 자산 규모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시고 두 번째, 남겨질 가족에게 얼마를 남겨주실지 목표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셋째, 그 금액이 현실적인지도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보험은 단순히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꼭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오늘 조금 긴장만 덜 하셨으면 더 편하게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상속 재원을 준비하는데 종신보험 활용하는 방법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 가지 소식 모두 다 확인해 봤고요. 오늘 방송한 거는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